네, 안녕하세요. 대인관계관리론 수강생 여러분. 5월 28일 우리 수업 10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6월이 되죠. 이번 주말에 28도, 27도 이렇게 초여름 더위가 찾아온다고 하는데 이제 슬슬 여름 옷들을 옷장에서 꺼내 놓으셔야 하겠네요. 자, 리더십과 동기부여를 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팀워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팀워크를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이고 또 팀워크를 더 단단하게 해주는 게 무엇인지 살펴봤죠. 팀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개방적인 분위기, 서로 토론하고 가감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뭔가 만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동아리가 됐든 좀 더 전문적인 학술 뭐 단체가 됐든 이벤트나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면 팀워크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양한 소통 채널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언제든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면 팀워크가 향상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교재의 내용도 충분히 읽어보시고요. 교재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읽어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플러스 좀 더 다른 내용들을 더 덧붙여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 상황에 닥치면서 더 강력한 리더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 느끼시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을 텐데, 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 모두는요, 좋은 리더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미국이 더 강력한 리더가 될 것이다. 아니면 뭐 중국이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아니면 이제 국가라는 개념이 약해지고 다자간의 어떤 유엔 같이요, 연합이 형성돼서 국제 질서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예고가 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죠. 지구촌의 현재 이런 복잡한 문제들, 질병이라던가 전쟁, 뭐 기아, 이렇게 굶어 죽는 이런 것들을 해결해줄 글로벌 리더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고, 아니면 한 나라와 우리 이 민족들을 좀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리더가 출연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내가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다거나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면 내 개인을 좀 더 성장시켜 줄 수 있는 리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첫 번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고, 또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고인이 되신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 에릭 슈미트 구글 전 회장들이 이제 사진을 제가 놨는데요. 리더였고 또 현재 리더이고 이런 분들이시죠.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혹은 어떤 전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는 누가 될까? 그런 것들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리더십이란 무엇일까? 리더십에 대한 정의는 정말 많고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의를 내릴 수도 있겠죠. 저는 두 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동의하는 정의이고, 두 번째는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 소개되어 있는 정의입니다. 리더십은요, 조직 혹은 어떤 집단 안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의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동일하게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시오. 우르르르. 저쪽으로 가시오. 우르르르.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발휘하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뭐 유사한 내용입니다. 교재에는 리더가 조직이나 집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믿을만 하다라고 판단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럼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리더십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데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4월 4일, 4월 초쯤에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 다 들어보셨죠? 거기에 이제 한 기고자가 샘 워커라는 기고자가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전에는 없던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글을 실었는데 그 이전에는 카리스마 있고 굉장히 자존심도 세고 모든 말과 행동들이 다 계산된 것이죠. 그걸 정치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뭔가 국가의 리더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죠. 여기서 선출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 의해서 직접 투표의 결과로서 선출된 사람들이죠. 국회의원이라던가 도지사라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리더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런 선출직 리더 지도자보다는 전문 관료가 진짜 영웅으로 떠올랐다. 이런 분석을 내놓습니다. 전문 관료라고 하면 행정직 자기의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선출직은 아니지만 행정고시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료, 국가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또 그 분야에서 묵묵히 전공과 관련한 경력을 쌓은 이런 사람들을 전문 관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더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 내내 브리핑을 들을 수 있었던 정은경 그 본부장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의 일관되고 솔직한 언급, 투명하게 이런 과정들을 공개했잖아요. 확진자가 몇 명이고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고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일명 뇌피셜, 네, 자기 생각에 기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 그러니까 뭔가 믿을 만한 근거로 바탕에 해서 했죠. 그리고 이분이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인내심 있고 일관되게 유지되는 침착함 이런 것들이 이런 혼란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갔고 이런 위기 국면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말 잘하고 자존심 강하고 막 이런 정치인들보다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를 하게 됐고 그의 말을 더 사실이라고 믿게 됐다. 그러면 정은경 본부장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모두 다 종식됐습니다. 안심하시고 밖에 나가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 말을 믿게 되겠죠. 하지만 위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마스크를 하고 생활 방역 더 강력하게 하고 필요하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연장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에 기반해서 우리는 그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게 되겠죠. 이어서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가 발휘하고 있는 현재 이런 과정들을 리더십을 발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리더십과 헤드십의 차이를 한번 보죠. 헤드십은 보스, 과제에는 이제 보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리더십, 헤드십 이렇게 자료를 이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리더십은 일을 이제 본인이 직접 추진을 하고요. 그에 대한 권한도 스스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또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이 공동 목표를 달성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 혼자 막 동분서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게끔 모두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의 성공이나 이런 것보다는 집단, 조직이 더 잘 되어야 한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우선시하게 되겠죠. 그리고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네. 이것 저것도 잘못했네.
아이고, 이것도 또 잘못했네. 이런 지적의 연속이 아니라 합리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거죠. 원인과 결과로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또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를 제시해 주기도 하겠죠. 자, 그런데 헤드십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부여된 어떤 명령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사나 간부 조직에서 나의 윗사람들이 나에게 지휘를 하고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권한인데 그럼 이런 권한은 어디서 나오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직의 어떤 그 분위기 아니면 만들어진 내규, 규칙 이런 거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뭔가 지위가 부여됐고 그 부여된 지위에 기반해서 이러한 권력이 나오게 되겠죠. 예를 들면 저는 선생이고 또 여러분들은 학생이죠. 교수자와 이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 사이에서 제가 어떤 지휘 통솔을 하고 어떤 뭔가 명령을 하고 안 빠지면 뭐가 됩니다. 이런 권한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학교라는 조직이 저에게 임용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권력을 그런 권한을 줬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을 합법적인 지시 명령권이라고 하고 그것을 바탕에서 지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헤드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규칙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갖고 지키지 않았을 땐 어떤 처벌도 가능하게 되겠죠. 리더십과 헤드십 조금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 같고 리더십은 어떤 권력이나 권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 인품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리더십이 있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봤자 주변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있다라고 결코 할 수 없겠죠. 자, 그럼 리더십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이론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아이고 골치 아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론이라고 한 건 사실 그렇게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영역에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관찰해 봤더니 거의 이변이 없는 한 혹은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이게 맞더라. 그래서 이론이라고 붙이는 거죠.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통용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명제가 이론입니다. 자, 리더십에 대해서 처음에 연구할 때요.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사람들은 뭘 처음부터 연구하기 시작했을까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지금 한 1940년대부터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됐다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이 조직을 잘 이끌고 사람들이 저 사람을 잘 따르네.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 그걸 분석을 했겠죠. 그래서 40년대 후반부터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나 이거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 이런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리더십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죠. 초반에는요. 이걸 자질 이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근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잖아요. 특정 자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리더십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A라는 자질이 B에서는 통하지 않아.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겠죠. 무엇이든 초반에 뭔가를 기반을 다지는 게 어렵긴 한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기반은 계속 번복되죠. 추가 관찰해 보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4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반까지는 이것이 조금 더 발전되어서 아닌 것 같아. 어떤 특정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리더십이 뭐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게 일을 더 중시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좀 다른 것 같아. 여기에 좀 다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행동이론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 다음에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잖아요. 이전에는 어떤 대량 생산이라던가 그런 측면만 있었다면 3차 산업, 4차 산업 이런 식으로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이쪽에서 적용됐던 리더십이 여기서는 정말 아닌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특징도 정말 다양해지고 개성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이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뭔가 적합한 리더십이 있더라. 이런 걸 또 추가로 발견하게 된 것이고, 또 최근에는 우리는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정서적인 공감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먼저 자질 이론을 한번 살펴볼게요. 초기에 40년대에 리더십을 처음 연구하는 사람들은, 연구라는 표현도 너무 딱딱하게 들릴 수 있어요. 내가 리더십을 갖고 싶은데, 리더십을 키우고 싶은데, 아니면 그때 리더십이라는 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뭐 이런 거 궁금하면 그 사람을 한번 보고 배울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훌륭한 리더들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나를 관찰한 거죠. 그래서 리더의 다양한 자질들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자, 여기 외모는 예를 들면 풍채가 좋은 사람이 작고 왜소한 사람보다는 좀 더 리더십이 있더라. 이런 식입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더 리더십을 잘 발휘하더라. 지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가 되겠죠.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경우보다는 높은 경우에 그의 말을 사람들이 더 잘 따르고,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학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학벌이 될 수도 있겠죠. 뭔가 사회적으로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상위의 지성들이 더 리더십을 발휘하더라. 그리고 같은 경우라면 성취욕이 더 강한 사람들이 있죠. 네,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성취욕이 더 강하더라. 아, 그리고 사교성까지 좋더라. 네, 우리 기존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죠. 그래서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는, 리더인 사람들은 이런 자질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리더십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런 자질들을 배양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접근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자질 이론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럼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이게 곧 리더십인가? 거죠. 사회적 지위가 그럼 내가 굉장히 높은데 그럼 내가 리더십이 있는 건가? 그게 또 아니잖아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비교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쉽지만,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은 아니겠죠.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황과 환경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또 후천적으로 습득된 자질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뭔가 풍채가 좋은 사람이 더 리더십이 있다라고 했다면, 내가 풍채가 왜소해서 운동과 음식 조절을 통해서 풍채 좋게 했어요. 그럼 내가 리더십이 좋은 사람이 된 건가? 네, 이런 의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해서 자질 이론 이후에 이제 행동 이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행동 이론의 핵심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이 먼저냐, 일이 먼저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직 안에서 어떤 개인과 개인의 만남에서가 아니라, 조직, 말하자면 회사, 집단 안에서 뭔가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연구된 측면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사교성을 더 중시하는지, 아니면 업무 성과를 더 중시하는지, 네, 이런 것들 위주로 이때는 뭔가 진행이 됐겠죠. 자, 그래서 X축, Y축, 일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나눠 놓고 5가지 유형의 리더 유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좀 별로야, 이렇게 구분을 했겠죠. 자, A는 보면 컨트리 클럽형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자, A는요, 일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관심은 많은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업무를 달성해야 되는 어떤 목표치가 있잖아요. 거기에 도달한다거나 아니면 좋은 실적을 낸다거나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팀원들을 다 챙긴다거나, 뭐, 아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한다거나, 그런 스타일인 거죠. B는 보시면 이 일에 대한 업무 성과도 별로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잘 챙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스타일이겠죠. C는 타협형이라고 되어 있고, D는 여러분들도 뭐 아르바이트를 해본다거나 그럴 때 이런 D 유형 만나볼 수 있죠. 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뭐
지난 전임자에서 나로 바뀌었는데 뭐 궁금해 하지도 않고 오직 그냥 일만 잘 하게, 그리고 업무적으로 성과를 내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리더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E는 T명입니다. 굉장히 이상적이죠. 일에도 관심, 그러니까 업무적인 역량도 뛰어나고 성과도 잘 내고 그리고 팀원들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배려도 많은 이런 유형이겠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은 E, T형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도요. 인간적으로도 배려해주고 또 조직의 성과도 달성하려고 하고 뭐 이런 거 필요하겠죠. 자, 근데 D도 유용한 상황이 있습니다. 업무 성격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팀원들이 아직 업무 수행이 능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키는 것만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사람에 대한 배려는 둘째치고 뭔가 팀의 그 팀워크를 다지기 위해서는 이런 업무적인 것들을 먼저 진행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이렇게 행동 이론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뒤 이어서 상황 이론이 나옵니다. 최선의 리더십이요? 아유, 이렇게 사회가 점점 분화되고 세분화되는데 그때그때 다르죠. A 상황에서 적절한 리더십이 B에도 뭐 꽉 들어맞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좋은 리더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는 네 가지의 리더십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것은 A, B, C, D, E가 있으면 A는 별로고 B는 완전 최악이고 뭐 C도 그냥 그렇고 D가 어느 정도 적합할 때도 있지만 E가 가장 이상적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상황이론은 그런 서열을 매기지는 않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 리더십이 있는데 적절할 때가 있다. 그때 다르다. 그래서 위쪽은 이 리더십, 해당 리더십이 효율적일 때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이 해당 리더십이 비효율적일 때입니다. 자, 그러면 살펴볼까요? 지시적인 리더십 있죠. 하나하나 다 지시를 하는 거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또 이건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는 리더십은요. 효율적인 건 이거죠. 뭘 해야 될지 몰라요. 팀원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업무 수행 능력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알려줘야 되겠죠. 그때는 지시적 리더십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팀원들이 굉장히 능력도 좋고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재 상황도 아주 명확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경험도 있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어떻죠? 여러분들 사춘기가 되고 어른이 되면 하나하나 간섭하게 되면 싫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는 이 지시적 리더십은 매우 비효율적인 리더십이 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표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지원적 리더십은 모두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뭐가 있나 다 했다가 그때 해주는 건데 이때는 효율적이겠죠. 너무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또 자신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공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심리적으로 혹은 어떤 업무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잘할 수 있게끔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굉장히 쉬워요. 단순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조직에 뭔가가 아직 잡히지 않아서 빨리 어떤 그 조직의 틀을 단단히 해야 될 이런 시기가 있겠죠. 이때 무조건 그래 잘할 수 있어 뭐 다 지원해주고 뭐가 필요해 뭐 이러기에는 상황이 맞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성취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목표를 딱 제시하고 우리 여기로 갑시다 라고 하는 경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영업직에서 영업팀장님이 뭐 이번 달의 목표는 뭐 얼마 200%뭐 달성 초과 달성 막 이렇게 해요. 이런 리더십이 효과적일 때가 있고 비효과적일 때가 있겠죠. 지금 생각해 봐도.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할 때 이때는 이 정도 하고 할 일을 다 했지만 나는 더 하고 싶어. 더 업무를 성과를 내고 싶어.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할 때는 이 성취적 리더십이 유용하겠죠. 누구씨 예를 들면 이번 달에 150% 달성했네. 조금만 더 하면 200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밑에 비효율적인 경우는 업무가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물론 지금 공무원 사회가 다 구조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개개인의 일들이 정확하게 분담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이상의 뭔가를 했을 때는 남의 업무를 침해할 수도 있고 또 그걸 자유롭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데 이렇게 딱딱딱 구조화되어 있고 서열화되어 있을 때는 뭔가 내가 150%지만 200%를 달성하는 것이 내 자유가 아닌 거죠. 그런데 남의 속도 모르고 계속 이 성취만을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해준다면 글쎄요 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이번에는 좀 참여적 리더십입니다. 내가 뭐 리더네, 내가 뭐 팀장이네 라고 하면서 뭐 의시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죠. 이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는 그들이 구성원들이 모두 전문가일 때죠. 업무 경험이 많고 또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형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리더라 하더라도 매번 반복된 일을 통해서 경험을 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 불확실하죠.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하고 내가 다 맞다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같이 해 나가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초보자이거나 역량이 낮은데 같이 하는 것은 안 되죠. 리더는 끌어줘야 하겠죠. 뭐가 올바른 방향인지. 자, 이것이 바로 상황 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80년대 이후에 우리 감정적으로 굉장히 또 복잡한 일들이 그 사회의 어떤 산업으로 들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의 판단 기준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래서 리더십의 유형이 아주 다양하고 많은 리더십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뭐 윤리적 리더십, 네. 현재는 그렇죠. 아무리 능력이 있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면 현대 사회에서는 리더가 되게 어렵죠.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발탁이 됐다가 윤리적인 어떤 결함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물러서야 되는 이런 일들 우리 많이 봐왔잖아요. 저는 앞으로 이것은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공직이라던가 아니면 유명세를 통해서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서번트 리더십도 있었죠. 무조건 다 그 노예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예. 무조건 다 도와주고 내가 몸을 낮추어서 상대를 빛나게 해주는 게 리더의 역할이다. 뭐 이렇게도 하고 임파워먼트라고 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리더의 권한이 막 10개라면 10개를 막 의시되면서 다 예, 이렇게 발휘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럼 네가 다 완전 권한을 위임해서 이럴 때는 주의해야 될 게 있겠죠. 그 구성원의 능력이 정말 믿을만 할 때 발휘할 수 있는 거겠죠. 업무가 역량이 뛰어나지 않고 초보자인데 나는 임파워먼트 리더십을 발휘할 거야 라고 해서 네가 알아서 다 해봐 라고 하면 또 안 되겠죠. 펀 리더십, 뭐 재밌게 해주는 것, 즐겁게 했을 때 생산력이 늘어난다도 있고 이미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기 모습과는 별개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다가가는 뭐 이런 리더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리더십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하지만 그때그때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리더는 지금 우리 조직이, 우리 집단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또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리더의 의사결정 유형을 보겠습니다. 이 유형은 브룸과 예턴의 의사결정 유형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혼자 결정하는지, 결정 과정에서 누구를 참여시키는지, 그리고 다 같이 하는지에 따라서 의사결정 유형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유형과 2유형이 있잖아요. 네, 그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재적인 의사결정 유형이 있죠. 많은 리더들을 봤겠죠. 많은 상사들을 여러분들도 봤을 테고, 선생님, 뭐 교수님, 또 부모님,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을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영향을 미치는 많은 분들을 만나왔을 것인데 그분들의 의사결정 방식을 한번 떠올리면서 들어보면 맞아 그분은 A1 유형이었어, A2 유형이었어, 이런 것들이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자, A1 유형은요
독재적 의사결정의 첫 번째 유형은 혼자 하는 거죠.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 결정합니다. 다음 주에 MT를 가기로 한 거죠. 멤버십 트레이닝. MT를 가기로 했는데 전혀 들은 바가 없어요. 갑자기 오시더니 다음 주 수요일에 MT를 간다. 다 준비해 오도록. 자, 이렇게 하면 개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통보를 하는 게 되겠죠. 자, 근데 A2 유형은 독재적이긴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부하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구성원들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구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결정은 혼자 내려요. 어떤 식이냐면, 만약에 이제 그 학생과 선생님 사이라면, 요즘 뭐 애들은 어디를 좋아하지? 네. 만약에 뭐 다음 주에 MT를 간다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예, 정보를 구하기는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수집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수집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렇지만 결정은 혼자 내리는 거죠. 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냥 이제 뭐 요즘 어떤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그게 누군가를 특정 지어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구해보기는 하지만 한번 상황을 쭉 둘러보기는 하지만 여전히 결정은 혼자 내리는 거죠. 자, 1유형은 리더가 혼자 하는 것이고 2유형은 누군가를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그 독재적 의사결정 말고 협의적 의사결정을 보죠. 이 과정은 뭔가 협의를 하는 것이겠죠. 근데 협의 과정도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자, 뭔가 MT를 가는데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건 어때? 이건 어때? 평가를 구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결정은 리더가 혼자 내립니다. 자, 뭐죠? 혼자 다니면서 하는 거죠. 자, 누구 한번 나랑 만나, 언제 내 연구실로 와요?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든 개별적으로 좀 만나요. 그래서 MT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뭐 이런 장소는 어떤가? 그래서 이거는 별론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근데 A2 유형과 어떻게 다르냐면 A2는 개별적으로 정식으로 만나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네. 자기가 혼자 알아보는 거죠. 그렇지만 C와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내가 MT를 가려고 하는데 날짜가 이때가 괜찮을까? 뭐 장소는 여기는 괜찮을까? 오,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모두 취합해서 혼자 결정하는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C2는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형성이 되겠죠. 리더와 부하뿐만 아니라, 조직원뿐만 아니라, 조직원과 조직원 간에도 의견을 논의를 하겠죠. 그런데 이 과정 역시 결정을 리더가 합니다. 회의를 막 주관을 해요. 자, 다들 의견 있으면 말해 보시게 라고 해서 이 이야기도 듣고 저 이야기도 듣고 구성원들 간에 간단한 토론도 일어나고 자, 알겠으니 내가 마음 알겠으니 다 참고해서 결정을 내리겠네 라고 하면서 여전히 결정은 리더가 혼자 내리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C2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집단적 의사결정 보겠습니다. 이건 C2와 비슷하죠. G2는 C2와 비슷한데 함께 모여서 의사결정 막 논의를 해요.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C2와 다른 것은 의사결정도 집단으로 하는 거죠. 뭐 다수결이 됐든 아니면 만장일치가 됐든 뭐 끝장 토론이 됐든 뭐가 됐든 구성원들이 논의뿐만 아니라 결정도 같이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집단적 의사결정 G는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일 유형이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이거 자체가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G2만 있습니다. 자, 주변에 누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 그때 그분은 독재적 의사결정 A1 타입이야. 네. 그분은 A2 타입이야. 뭐 하는지는 얘기도 안 해주면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그 왜 물어보시냐고 하면 있어 그런 게 이런 식으로 하고 C와는 뭐 개별적으로 만나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견을 물어보셨고 C2는 왜 모였는지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답정 네 결정은 혼자 내리는
그런 스타일이겠죠.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 물론 팀원들의 의견을 골고루 들을 수 있어서 그리고 많은 팀원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집단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수결의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모두 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뭔가 의견을 내가 내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없어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면 집단적 의사결정을 리더가 발휘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더의 동기부여에 대해서 살펴보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뭔가 생각했던 것을 행동으로 실천을 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동기겠죠. 동기가 생겨야지만 뭔가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동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마음속에서 이게 막 부채질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게끔 유도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 역할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 여기 지금 팔로워, 뭐 부하, 뭐 구성원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나오는데 나를 리더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리더는 동기부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동기가 부여되는 것은 언제지?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마음이 움직여서 실천을 하게 되는 계기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뭔가 결핍되었을 때입니다. 부족할 때죠. 나는 공부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좀 근육이 너무 없는 것 같아. 혹은 나는 그동안 뭔가 너무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 이런 식의 뭔가 결핍에서 시작이 됩니다. 욕구가 결핍되는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스스로 찾게 될 테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있고 또 성과가 있는 만큼 내가 보상을 받았다면 또 새로운 동기가 부여될 수 있겠죠. 근육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자 몸에 진짜 건강한 몸이 된 거죠. 근육이 생긴 거죠. 그리고 적절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과거에 먹었던 약도 먹지 않게 되고, 근데 이렇게 보상이 나에게 적절하게 주어졌다면 그래, 이제 나는 아프지 않으니까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이걸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면 셀프 리더십인데, 좋은 리더는 주변에서 그가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하겠죠. 자, 동기부여 전략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리더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욕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참 다양한 욕구들이 있잖아요. 이 욕구를 이렇게 계층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이라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은 생리적인 욕구, 먹고 자고 뭐 이렇게 뭔가 배출하고 이런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내 몸, 신체나 어떤 것들이 위협받지 않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있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소속의 욕구가 있죠. 사회적 동물, 사회적인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있게 되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 내가 소속되어서 연대감을 느끼고 이럴 때 뭔가 안전함, 그 안심됨이 있죠. 그 다음에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내 자신을 인정받고 나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존경. 그리고 마지막 자아실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끝까지 한번 펼쳐보고 싶은 그런 욕구예요. 자, 이렇게 욕구를 구분을 해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피라미드 형태로 그려놓은 것이 이게 밑에 있는 욕구고 이게 조금 더 위에 있는 욕구다라는 걸 표현을 한 거고요. 먼저 밑에 있는 욕구가 충족이 돼야
그 다음 단계의 욕구를 추구할 수 있다라고 봤어요. 예, 보통의 보편적인 인간이라면 먹고자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뭐 내 집이라던가 내 안전, 내 건강이라던가 안전이라던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은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다라던가 이런 것은 그런 욕구는 사치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의 욕구, 내가 취업도 아직 되지 않았고 예를 들면 뭔가 그 연대감을 느낄 집단이 없다면 내 자신이 한 개인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다라는 욕구는 나중에 얘기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선 하위가 욕구가 충족이 돼야지만 우리는 그 윗단계 욕구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매슬로우는 설명을 했는데요. 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요, 우리의 욕구를 해결해주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따르고 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대가 없이 일하지 않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욕구가, 내가 추구하는 욕구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이런 작용을 활용하는 거죠. 구성원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나. 그러면 그 욕구를 실현해주고 그 다음 욕구로 갈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겠죠. 자, 이 표처럼요. 집단이라면, 회사라면 만약에 처음에 이런 안전의 욕구 있죠. 생리적인 욕구 뭐 이런 것들은 먹고 자고 이런 문제잖아요. 급여를 많이 주고 그러니까 그 받아들일 수 있을 수준으로 주고 복지를 잘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겠고, 안전의 욕구를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위험이라던가 이거 직업, 신분이 안정될 수 있게끔 4대 보험이라던가 그런 것들 있죠.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의료보험, 뭐 국민연금 이런 것들을 가입해 줌으로 해서 내가 최소한의 어떤 안전한 장치를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 스스로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좋은 동료가 되어 준다거나 아니면 그 집단 내에서 어떤 친목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게끔 장려를 해준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욕구가 충족이 됐다면 안정적으로 집단에 소속되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혹은 팀에 소속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다음 욕구를 자극해서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겠죠.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한번 해보면 다음에 뭐 진급이 될 때 굉장히 좋을 거야. 아니면 이 프로젝트를 잘 너가 한번 해보면 경험을 쌓으면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도 굉장히 좋게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존경의 욕구에 대한 것들을 자꾸 자극해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동기부여가 된 사람들은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한 인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승진도 잘 됐고 뭔가 원하는 것을 이뤘다면 마지막에 사람들은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 합니다. 네, 돈도 많이 벌었고, 네, 명예도 얻을 만큼 얻었고, 뭔가 그렇죠. 그럴 때는 더 중요한 일을 특히 기획이라던가 이런 업무들은 좀 고급 업무에 속하잖아요. 중요한 일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재교육이라던가 뭐 다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파견이라던가 이런 기회들을 제공해 준다면 그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을 활용한 동기부여가 가능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좀 전에 설명한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의 동기를 부여해주는 방법이라면 이번에는 기대감을 높여주는 동기부여 전략이 있습니다. 자, 리더가 끊임없이 구성원들에게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믿음을 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성원들이 행동을 하게 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자, 그 노력을 이끌어내야 하겠죠. 자, 만약에 노력을 한다면 성과가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학생에게 학점도 안 좋고 성적이 좋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학생에게
이런 방법으로 노력을 한다면 다음 기말고사에서는 좋은 성적이 있을 거야. 예를 들면 내가 그 배포해준 슬라이드 위주로 공부를 하고 또 공부하기 전에 찍어주는 힌트를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런 내용들이 정확히 교재에 어디쯤에 있는지를 확인해 둔다면 기말고사에서는 좋은 점수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뭔가 팀원의 입장에서는 그래, 저런 방법으로 하면 나도 뭔가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런 기대감을 갖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성과에 걸맞는 보상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그래, 지금 뭐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C가 될 것이나 혹은 낙제점을 받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 거를 알고 있어. 하지만 기말고사에서 뭐 몇 점 이상이 나온다면 B 플러스까지 보장 내가 할게. 자, 이렇게요. 성과에 맞는 보상이 있다는 어떤 믿음을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노력을 해서 나 노력하면 나도 될까? 되겠지. 기대감을 갖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노력을 했을 때 보상을 줘야 되겠죠. 네. 자, B 플러스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성과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성과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 학생은 A 플러스를 원한 거죠. 근데 제가 제시한 거는 B 플러스잖아요. 근데 이 보상에 대해서 만족 정도가 높지 않다면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할 때도 그가 만족할 수 있는 정도, 평소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뒀다가 그걸 보상으로 제공을 해야 되겠죠. 기대감, 여기 믿음, 그 다음에 만족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대감이 믿음이 되어야 되고 믿음이 만족이 되어야 하겠죠. 이 세 가지가 계속 연계된다면 강력한 동기부여가 발생하게 되겠죠. 자, 기대감을 높이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죠. 성적이 좋지 않아서 한다면 플랜 A라고 해서 자, 오늘은 어떤 부분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어떤 것들을 암기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이 잘못되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코칭을 제공해주면 그래,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뭔가 잘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기대감, 어떤 결과에 대한 보상이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높이려면 성과에 따라서 실제로 저의 경우에도 그렇게 해줬던 사례들이 있으면 좋겠죠. 실제로 어떤 걸 해줬다. 나는 작년에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에게 좋은 점수를 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여기가 조직이라면 성과에 대해서 다양한 보상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죠. 승진을 시켜줄 건지, 성과급을 줄 건지, 해외 연수를 보내줄 건지, 아니면 뭐 짧은 휴가를 보내줄 건지, 선물을 줄 것인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보상을 받았는데, 눈먼 최선은 최악을 낳는다라는 거 우리 했던 거 기억나시죠? 보상을 받았는데 내가 원하는 보상이어야지만 만족도가 높죠. 그러니까 나는 사실 해외 연수를 가고 싶은데, 그냥 휴가나 성과금만 주고 마는 거죠. 에이, 뭐야. 다음부터 이렇게 열심히 안 할래. 그럴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는 직원이 혹은 구성원들이 평소 원하는 게 뭐였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해준다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대하게 해주고 그 기대가 저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주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보상을 줄 때는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되면 기대감이 높아져서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그를 따르는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고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매슬로우의 욕구,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를 자극해서 다음 단계의 욕구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기대감을 자극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수업이 거의 끝나갑니다. 자, 공정한 동기부여. 무슨 말일까요? 예, 금수저, 은수저 이런 말에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그 말 자체는 뭐냐면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좋은 배경들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출발선이 다르고 내가 10을 노력해야 갈 수 있는 곳에 어떤 사람은 한 2, 3만 노력해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죠. 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정함을 전제로 합니다. 그 말은 동일한 성과가 났으면 동일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시험에서 89점까지는 B이고 90점부터는 A 이런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보상 과정의 불공정성.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내 말을 잘 듣고 뭐 내 마음에 드니까 89점인데 A를 주고 어떤 친구는 결석도 많이 하고 수업 시간에도 딴짓하고 그랬으니까 90점을 받았음에도 뭐 B를 주고 이런 보상 과정의 불공정성은 굉장히 억울한 누군가를 만들게 되고 동기부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표로 나타나면 이렇죠. 내가 들인 노력 분의 내가 받은 보상. 내가 10의 노력을 들여서 10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타인이 들인 노력 분의 타인이 받은 보상과 같아야 되겠죠. 타인도 10을 노력했다면 10을 받아야 내가 이 세상이 공정하다고 느껴지겠죠. 그런데 내가 이 10의 노력을 해서 15를 보상받았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10의 노력을 해서 15의 보상을 받는 거죠. 그럼 어떨까요? 우와, 네, 굉장히 실망하게 되고 그렇겠죠. 이게 만약에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해서 그래 공정해 라고 느끼면 더 노력하게 되고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게 되지만 이게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불만, 분노, 무기력함, 하기 싫음, 노력 감소, 그리고 에이 그만둘 거야, 조직 이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모든 경우에 이게 뭐 시험 점수처럼 정확하게 딱딱 나타나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지각입니다. 내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면 공정한 거고 모두가 공정하다고 하지만 내가 이걸 공정하게 느끼지 못하면 불공정이 되는 거죠. 네,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없다면요. 그래서 리더는 구성원들이 이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다라고 느껴지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3번 빠졌으니까 뭐 어떤 거 지각이 3번이니까 이건 결석 1번 처리와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중심으로 움직이는 이런 것들, 권력에 의해서 뭔가를 하는 것들, 그런 거 있죠. 청탁에 의한 것들, 아니면 뭐 낙하산, 아니면 뭐 온정주의라고 그래서 제가 더 마음이 가, 그러니까 더 점수를 더 줘야 되겠어, 뭐 좋은 평가를 해줘야 되겠어,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공정한 보상까지 알아봤습니다. 리더가 정말 어렵죠. 뭐 누구나 다 리더가 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훌륭한 리더가 있고 또 그 리더를 뒷받침해주는 팔로워십, 그를 잘 따르는 사람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대부분은 팔로워십을 발휘해서 리더와 함께 강력한 팀워크를 형성한다면 좋은 사회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번 주의 과제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들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네, 뭐 흙수저와 금수저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분은 열심히 공부했네요.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학원에서 공부해서 4년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교 입사 목표로 취준생 3년 차고요. 컴퓨터 활용 1급에 토익은 900점인데 지금 이분이 느끼는 것은 돈이나 권력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해서
현실에서 굉장히 비참함을 느낀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분은 중학교 때 미국 유학을 가서 한국의 외국어 고등학교로 특별 전형으로 입학을 했네요. 서울 명문대도 수시로 입학을 했죠. 외국에 갔다 오면 들어오는 그런 그 있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국내의 의학 전문 대학원에 지금 재학 중입니다. 여러 가지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열심히 공부해. 대입이든 취업이든 노력하면 될 수 있어. 라고 하죠. 물론 둘 다 열심히 했겠죠. 근데 처음에 출발선이 다르죠. 도달해야 되는 곳은 100m 전방인데 나는 마이너스 50부터 죽어라 하고 뛰고 어떤 친구는 50m 앞에서부터 뛰어요. 둘 다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뛰었지만 누가 이길 확률이 더 크겠습니까? 이러한 불공정함에 대해서 많은 청년 세대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경험 들려주세요. 첫 번째, 불공정한 보상 때문에 좌절했던 경험이 있나요? 네, 공정한 보상 아까 있었죠? 내가 들인 노력분에 내가 받은 보상. 이것은 타인이 들인 노력분에 타인이 받은 보상과 같아야 되죠. 저울에 올려놨을 때 같게 느껴져야 하죠. 근데 이것이 성립되지 않아서 내가 굉장히 속상하고 분노했던 경험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공정한 보상 때문에 동기부여가 됐던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공정하게 보상을 해주었고 어떤 점들이 나에게 동기부여가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너무 길지 않아도 되고요. 자기 사례가 아니라면 타인의 사례를 적어도 됩니다. 타인의 사례도 모르겠다. 그러면 어떤 가상의 사례를 만들어서라도 제시해보면 이 과정에서 오늘 수업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다시 떠오르게 되겠죠. 자, 이상으로 10주차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